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며느리 얼굴을 봤다. 1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던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뭐라고? 더는 못 모시겠어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알아보세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다. 며느리는 내 눈을 피하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무릎 수술 후 겨우 석 달. 내가 아들 집에 머문 지 겨우 석 달 만이었다.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으로 왔다.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68년 인생, 남편 잃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나를 내치다니. 내가 뭘 잘못했니? 집이 좁아서, 애들도 크고. 거짓말이었다. 34평 아파트, 손자들은 이미 대학 기숙사에 있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들 얼굴에 써 있는 불편함이 너무 명확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며느리가 거실 모퉁이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묘했다. 미안한 것 같기도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그때 그 눈빛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월세방으로 돌아온 첫날 밤, 나는 펑펑 울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소연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내쫓았어요. 어머,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죠. 사람들의 동정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누군가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2달이 지난 어느 아침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님이시죠? 서부경찰서입니다. 아드님이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들이 회사 돈 3억을 빼돌렸다고 했다. 주식 투자 실패로 계속 회사 돈을 메꿨다고.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울면서 찾아왔다. 어머니,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거예요. 남편이 집까지 담보로. 그래서 나한테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다 며느리 때문이라고, 제대로 내조를 못해서 아들이 삐뚤어진 거라고 굳게 믿었다. 재판이 끝나고 아들이 수감되던 날 면회를 갔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아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그 여자 편을 드는 거니? 아들이 말을 멈췄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만 숙였다. 석 달 후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다. 며느리가 보낸 편지였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내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가 계시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차마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제 탓으로 돌렸대요. 손이 떨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아들의 편지가 왔다. 엄마,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엄마를 내보낸 거예요. 아내는 반대했어요. 제가 비겁하게 엄마한테는 아내가 싫어한다고, 아내한테는 엄마가 먼저 나가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했어요. 제발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속였다니.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흐느낌이 들렸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며칠 후 며느리가 찾아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어머니, 저희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나랑 같이 살겠다고? 네. 우리 새로 시작해요. 나는 또 울었다.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졌다. 아침마다 어머니, 무릎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그 말에 이제는 진심이 느껴졌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안했다. 어머니, 봉사활동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시작한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면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다. 나에겐 그래도 가족이 있었으니까. 영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김할머니.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처음 알았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박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자네 얼굴에 그늘이 있어 보이는데 내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자네는 배웠잖아.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박할아버지는 일주일 후 돌아가셨다. 마지막 말씀은 영자 씨, 잘 살아. 행복하게.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상담 교육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어르신처럼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이 또래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첫 상담 대상은 70대 할머니였다. 며느리와 갈등이 있다고 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요. 예전에 내 모습 같았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오해가 많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경험을 들려드리면서 조언했다. 그 할머니도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했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다. 2년 후 아들이 모범수로 감형받아 출소했다. 많이 여위었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다. 엄마, 미안해요. 됐다. 새로 시작하자. 아들은 작은 치킨집을 차렸다. 며느리와 내가 모은 돈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 거짓말도 속임수도 없었다. 투명하게 운영했다. 엄마, 이번 달 매출이에요. 뭘 이런 걸 다.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엄마가 투자자신데.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도 생겼다.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올해의 자원봉사자상을 받았다. 시상식에 가족들이 모두 왔다. 엄마, 축하해요. 우리 할머니 최고.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다. 이게 행복이구나. 5년이 흘렀다. 나는 73이 되었다. 아들의 가게는 체인점을 2개 더 냈다. 손자 하나는 취직했고 하나는 대학원에 갔다. 며느리는 회계팀장이 되었다. 어머니, 팀장이 됐어요. 정말 축하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 따로 사실래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하다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한 달 후 다시 왔을 때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시어머니와 대화했더니 오해가 풀렸어요. 알고 보니 저를 좋아하시는데 표현을 못 하셨대요. 이제 나는 일일일생이라는 철학으로 산다. 하루하루를 한 생처럼 소중히. 최근에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할머니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어제는 아들 생일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다. 뭐 빌었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게 해달라고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한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한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복지센터로 가는 길 하늘을 본다. 맑고 푸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할머니를 방문한다. 영자 씨는 참 복이 많아요. 가족들이랑 잘 지내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인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한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고. 새벽에 잠깐 깬다. 문득 생각난다. 처음 며느리를 미워했을 때가.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내 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 진짜 딸이다.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걸. 며느리가 말한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나도. 내가 내 며느리여서 다행이야. 요즘 나는 일기 끝에 항상 이렇게 쓴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 나이 73.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살 것이라는 거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